네, 원투펀치 레드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위원님 사실 우리가 굉장히 둘이서 오붓하게 하는 것 같이 보일 거 아니에요. 화면에서는. 네. 그렇지만 이 밖에는 굉장한 분들이 와 계시잖아요. 지금 이게 누구냐, 대체 누가 왔길래 이러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말씀드리자면 정순주를 이겨라 있지 않습니까? 옐로우에서. 옐로우. 네. 거기서 저를 이기신 굉장히 고품격 두 분이 또 오셨어요. 원래는 블루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한 의원님 이렇게 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또 레드에 이렇게 참여를 하시게 되셨습니다. 네. 지금 바로 앞에서 방청객처럼 보시고 계시는데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 어떠세요? 지금 이렇게 레드 보시니까? 뭔가 지금 직접 보고 있는데 유튜브 그냥 계속 보고 있는 것 같고 신기하고 네 좋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이준배입니다. 최수용이요. 아, 제가 옐로우에서 최수영님 진짜 많이 불렀거든요. 그랬어요? 많이 참여를 어. 하셨던 분인데 저를 이기고 오셨습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 두 분과 함께 방청객을 모시고 하는 레드 더욱더 좀 재밌게 해볼게요. 오늘 주제는 지난번에 또 올림픽 대표팀이 조별리그에서 만나는 루마니아 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오늘은 남아있는 온두라스하고 뉴질랜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네. 그 전에 이제 한 말씀 드리자면 사실 올림픽이 지금 도쿄에서 할 수 있느냐가 약간 맞아요. 회의적이기도 해요. 네. 사실은 일본 국내에서도 올림픽에 대한 회의론이 또 상당 부분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아직은 변수가 분명히 있죠. 아직은 변수가 분명히 있지만 원투펀치는 오히려 이럴 때 네. 올림픽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올림픽을 나중에 가서 이제 하게 되건 안 하게 되건 어떻게 보면 지금이 오히려 이 온두라스라든가 뉴질랜드를 또 분석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준비되어 있는 방송입니다. 설사 올림픽을 못하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저는 지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어떤 팀부터 얘기해 주시겠어요? 루마니아는 사실 좀 가장 강력한 상대다라고 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루마니아 같은 경우는 제가 냉정하게 봤을 때는 루마니아가 최선의 전력으로 나오게 되면 우리로서도 승부가 어떻게 될지 좀 알기 어려운 상대일 수 있다는 생각이고요. 가늠할 수 없는 상대. 그러니까 물론 루마니아도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강적이겠죠. 루마니아 입장에서도. 그런데 온두라스의 경우에는 액면가 전력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뭐 와일드카드라든가 선수 구성이 나중에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대체로 우리가 어느 정도 최선의 멤버를 구축했다고 보면 온두라스보다는 그래도 저는 우리가 전력은 좀 우위가 있다. 온두라스 이번에 그 북중미에서 치른 경기들을 보면 2016년 우리를 좀 울렸던 그 리우 대회 때의 온두라스와 지금의 온두라스를 비교해 보면 역시 지금의 온두라스 팀도 2선 공격형 미드필더 자원들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공격적으로는 분명히 능력이 있고 그리고 전체적인 팀의 컨셉도 뭐 북중미 대회라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약간은 공격 앞으로 좀 나오는 비율이 예전 그 온두라스에 비해서는 조금 향상이 됐더라고요. 네네. 네, 그러니까 좀 성향 자체가 조금 더 공격적인 성향인데 그 대신 그 우리가 정말 뚫지 못했던 그때의 온두라스와 비교해 보면 수비는 그 대신 조금 헐거워요. 수비수들이 약간 좀 성급하게 앞으로 나오다가 약간 실책성 플레이가 나오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끈끈한 수비 조직이라는 느낌까지는 제가 받진 못했거든요. 네네. 물론 이제 올림픽 본선에 왔을 때와 이제 지역 예선 때의 경기 컨셉은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또 지역 예선에서는 사실 미국, 멕시코 말고는 온두라스보다 딱히 좋은 팀이 없기 때문에 온두라스가 조금 더 공격적이 될 수는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인 선수들의 성향을 봤을 때는 그 점을 감안하더라도 요번 온두라스는 예전 온두라스에 비해서는 약간 조금 더 공격에 신경을 쓰는 대신 수비 쪽에서는 조금 헐거움이 있는 팀이라는 말씀은 일단 뭐 개괄적으로 드리고 싶어요. 저는 또 조금 걱정이 되는 게 2016년에 우리 대표팀 선수들도 굉장히 좀 괜찮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 당시도 우리가 액면가의 전력은 우위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른바 그 온두라스의 아주 극단적인 실리축구 그런데 그 실리축구를 제대로 구현하려면 앞쪽에 공격 자원 몇 명은 괜찮아야 되는데 온두라스가 그 능력은 갖고 있었죠. 온두라스가 우리나라와 같이 또 올림픽과도 인연이 깊기도 하고 올림픽에 꽤 자주 나오는 경험을 갖고 있잖아요. 온두라스는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올림픽과는 꽤 인연이 깊은 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올림픽이 이제 9회 연속 본선 진출이거든요. 근데 온두라스도 무려 5번째 올림픽에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두라스의 올림픽 역사를 보면 2000년, 2008년, 그리고 2012, 2016 요번 올림픽까지 계속 나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2000년, 2008년에는 두 번 다 조별리그에 그쳤다가 2012년 때 8강을 했고요. 네네. 그리고 2016년에 이제 우리를 이기고서
4강까지 갔었어요. 물론 이제 4강에 가서는 4등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그 이전에 2번 올림픽 나왔을 때는 조별리그에서 그쳤던 팀인데 네. 그 이후에 8강, 4강 이렇게 진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올림픽을 이렇게 자주 나오고 있다는 것은 역시 온두라스도 올림픽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기울이는 나라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우리와는 또 인연이 있는 것이 우리와 2016년에만 만났던 것이 아니라 2008년 베이징에서도 만났습니다. 2008년 맞아요. 베이징 때 우리가 이탈리아, 카메룬, 대한민국, 온두라스 이렇게 같은 조였거든요. 근데 온두라스에게 그때는 우리가 이겼었어요. 김동진 선수의 한 골로서 우리가 1대0으로 이겼는데 그 올림픽은 우리가 이탈리아에게 대패한 것이 좀 커가지고 조별리그를 통과를 못했죠. 그래서 조별리그에서 우리도 이제 끝났고 온두라스는 이제 우리 밑에 있었고 그러면서 그 조에서는 이탈리아와 카메룬이 이제 조별리그를 통과하게 됐었는데 어찌됐건 온두라스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올림픽과도 인연이 깊고 대한민국 올림픽 팀과도 좀 인연이 깊은 나라다. 어떻게 보면 점점 진보하고 있다는 게 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더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김학범 감독도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온두라스와의 경기가 굉장히 포인트가 되는 경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뉴질랜드는 이제 잠시 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액면가의 전력이 뉴질랜드도 분명히 우리보다는 좀 아래쪽에 있거든요.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제 온두라스가 좀 더 우리를 좀 괴롭힐 수 있고 약간 끈적끈적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마 김학범 감독도 온두라스를 이제 경계 대상이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루마니아는 말씀드렸다시피 전력적으로도 그렇게 우리가 루마니아보다 확실히 우위다라고까지 말하기에는 조금 그래요, 사실.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결국은 우리가 온두라스, 뉴질랜드 요 두 팀은 사실은 다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잡아야 되는 경기다. 잡아야 되는데 이제 과연 우리가 수월하게 잡을 수 있을 것인가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온두라스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번에 올라오게 됐나요? 네, 일단 온두라스가 2020 북중미 올림픽 예선 챔피언십에서 네. 원래는 이제 이 북중미 올림픽 예선 챔피언십이라는 대회를 2020년에 했어야 되는데 역시 코로나 이슈 때문에 이게 연기가 돼서 바로 얼마 전에 했습니다. 2021년 3월 18일에서 3월 30일까지 멕시코에서 이제 이 대회가 펼쳐졌는데 여기서 이제 궁극의 우승팀은 멕시코였고 결승전에서 멕시코와 더불어서 올림픽 티켓을 땄던 팀이 이제 준우승팀 온두라스입니다. 그런데 멕시코와 온두라스의 결승전이 승부차기로 결말이 났어요. 오히려 그 1대1이 됐는데 선제골은 온두라스가 먼저 넣었었고요. 그리고 멕시코가 페널티킥으로 만회골을 넣고 나서 결국은 이제 승부차기로 가서 5대4로 멕시코가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김학범 감독도 이제 기자회견 때 그 얘기를 했잖아요. 멕시코를 상대로도 대등하게 싸운 팀이다. 근데 우리가 보통 올림픽이라든가 연령별 뭐 이런 데서는 뭐 A 대표팀도 마찬가지지만 멕시코는 기본적으로 좀 강하다고 생각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런데 그 멕시코와 1대1 승부를 하고 승부차기 5대4로 4대5로 졌으니까 기본적으로 일단 만만치 않다는 것이 거기서 증명이 되고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4강전을 이겨야 올림픽 티켓을 따는 건데 뭐 조별리그는 그렇다 치고 조별리그에서는 1승 2무로 이제 아이티, 엘살바도르 그리고 캐나다를 제치고 이제 온두라스가 올라왔었고 4강에서 이제 미국을 만나게 되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북중미는 그러니까 온두라스냐 미국이냐 이렇게 되는 판이었거든요. 네. 멕시코가 저쪽에서는 올라온다고 치면은 그렇죠. 거기서 온두라스가 먼저 2골을 넣으면서 미국이 한 골 따라갔지만 2대1로 미국을 이겼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통탄할 만한 실점이 뭐였냐면은 두 번째 그러니까 이른바 결승골이 됐던 실점이 골키퍼의 어이없는 좀 실책. 네. 그러니까 뭐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은 좀 어이없는 실책이기는 치는. 했는데 그것 때문에 어쨌든 온두라스는 올라올 수가 있었죠. 올림픽 본선에. 그런데 뭐 그 실책에 의한 중요한 골이 하나 있다 손 치더라도 전체적으로 온두라스가 북중미 그 예선 챔피언십에서는 한 판도 지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멕시코와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승부차기까지 갔기 때문에 공식 기록상으로는 이제 무승부가 한 판도 지지를 않았고 대회 전체에서 8골을 득점하고 4골을 실점했으니까 공수 밸런스 면에서도 꽤 괜찮았다. 굉장히 안정적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어찌됐건 미국을 누르고 멕시코와 대등했던 온두라스니까 분명히 일단 그 기세를 3월에 또 탔던 것을 생각하면 7월 달에 온두라스도 분명히 어느 정도 이제 기세가 연결은 된다고 봐야 될 겁니다. 네. 북중미 올림픽 예선 챔피언십 결과를 듣고 나니까 더욱더 좀 잘 준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주요 선수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온두라스가 지난번 이제 2016년 대회에서도
로사노 선수가 있었고 앨리스 선수가 있었고 키오토 선수가 있었어요. 빠르고 재간이 있고 이른바 우리의 넓은 뒷공간을 공략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유형의 선수들이 몇 명 있었기 때문에 네. 결국은 우리가 그 실점했을 때 장면을 아마 팬 여러분들께서도 기억을 하시겠지만 한 번에 거의 단독 솔로 드리블을 허용하고 그 단독 드리블 이후에 옆으로 내준 패스에서 바로 그냥 실점이 돼버렸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가 결국은 그 회복을 못했죠. 그런데 이번 온두라스 팀에도 그런 상황 정도는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재간을 지닌 공격형 미드필더들이 다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공격형 미드필드와 이제 수비형 미드필드 쪽을 오르락내리락하는 거의 팀의 에이스에 해당하는 또 아주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괜찮아 보이는 미드필더가 또 한 명 있습니다. 누굴까요? 네, 일단 에이스급 선수부터 말씀을 드릴까요? 저는 온두라스 그 북중미 경기들을 관찰을 했을 때 이 팀의 사실상의 에이스는 공격수나 뭐 공격형 미드필더나 뭐 윙포워드보다도 오히려 그 중앙 미드필드에서 뛰는 선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선수가 온두라스가 기본적인 포메이션이 4-2-3-1이거든요. 4-2-3-1에서는 그 2에 해당하는 수비형 미드필드 위치에서 뛰는데 이 선수는 온두라스의 포메이션 변화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른 위치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온두라스가 기본 포지는 4-2-3-1인데 경기 상황과 상대에 따라서는 4-1-4-1로 변하기도 하고요. 네. 4-3-3으로 변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두 명의 중앙 공격 자원을 넣고 4-4-2 같은 스타일로도 경기를 합니다. 다양하게 쓰네요. 네, 상당히 좀 다양한 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선수가 이제 누구냐면은 에드윈 로드리게스라는 선수인데 네. 이 에드윈 로드리게스 선수가 4-2-3-1에서 2에 해당하는 수비형 미드필더 내지는 이제 박스 투 박스형 미드필더 역할도 하지만은 포메이션 변화에 따라서는 공격형 미드필더도 가능하고요. 후방 플레이메이커도 가능합니다. 이 선수가 이른바 김학범 감독님이 이제 자주 쓰시는 표현 중에 볼줄이 있는 선수 뭐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예, 전체를 좀 지휘하고 통제하고 볼 배급을 하고 조율을 해줄 수 있는 선수를 이제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에드윈 로드리게스 선수가 그게 됩니다. 이 선수는 그래서 후방에 세워놓든지 박스 투 박스로 세워놓든지 공격형으로 세워놓든지 어디를 가도 자기 몫을 해요. 네. 근데 이 선수의 이제 최대의 강점이 보니까 온두라스에서 프리킥이라든가 코너킥을 오른발로 처리할 때는 이 선수가 상당 부분을 많이 맞더라고요. 물론 이제 조금 가까운 거리에서 오른발 프리킥을 시도할 때는 그 루이스 팔마라는 또 윙포워드 자원이 이제 오른발 다이렉트 슈팅을 노리기도 합니다만 약간 거리가 있든지 아니면 코너킥이든지 이런 상황에서는 오른발 킥을 활용해서 이 에드윈 로드리게스 선수가 또 세트 플레이 전담 키커 역할도 하는데 또 한 가지 이 선수가 무서운 거는 왼발 중거리포로 또 아주 멋들어진 골을 이 대회에서 기록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오른발로 세트 플레이를 처리하니까 기본적으로는 주발은 이제 오른발이라고 봐야 되는데 왼발 능력도 상당하다. 상당하다. 그래서 사실상 제가 보니까는 거의 좀 오른발을 주로 쓰지만 양발에 좀 가까운 선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시야, 다부진 어떤 돌파 능력 이런 것까지도 갖고 있으면서 또 활동량이 많아요, 이 선수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선수가 거의 그 온두라스 팀의 굉장한 중심이다. 그래서 우리가 온두라스와 경기를 할 때는 이제 미드필드에서 에드윈 로드리게스 선수가 이른바 활개치지 못하도록 좀 제어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에드윈 로드리게스가 사실상 팀의 에이스라고 한다면 루이스 팔마는 좀 어떤 유형의 선수인지 확실히 좀 얘기해 주세요. 루이스 팔마 선수가 왼쪽 윙어 자리에 많이 서는데 왼쪽에서 이른바 약간 중앙 쪽으로 치고 들어오면서 오른발 강슛을 날리는. 네. 그러니까 돌파력이나 이런 부분을 제가 아주 많이 보지는 못했고 좀 오른발 킥으로 약간 먹고 사는 윙포워드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루이스 팔마 선수 말고 반대편에 이제 오른쪽에 서는 선수는 네. 또 왼발을 씁니다. 그러니까 누굴까요? 온두라스는 기본적으로 왼쪽에 서는 선수는 오른발을 쓰고 오른쪽에 서는 선수는 왼발을 써요. 이 오른쪽에 서는 선수가 누구냐면 호세 알레한드로 레이스 선수. 요 선수도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돌파형 윙어라기보다는 역시 왼발 킥을 주무기로써 약간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전체적인 경기 조율에 있어서 도움을 좀 줘요. 그러니까 양 윙포워드들을 말씀을 드리자면 팔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주로 득점을 노리는 형태의 윙포워드고
오른쪽에서는 레이스 선수는 약간 미드필더형 윙포워드예요. 오른쪽 왼쪽에서는 선수 윙포워드의 성향이 약간 다르다는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 주전이 누구냐면은 요 선수가 커리어 면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온두라스에서 스타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누구예요? 누구냐면은 리고베르토 리바스라는 선수인데 이 선수의 기본 소속팀이 인테르 밀란입니다. 네. 인터 밀란이에요. 그런데 이제 인테르에서 뛰지는 않았고 인테르 소속으로서 현재는 2부 리그 세리에 B의 레지나에 임대 중인데 올 시즌 레지나에서 저희 녹화 기준으로서 현재 5골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2부에서는 상당히 쏠쏠한 활약을 이미 보여주고 있는 선수고 이 선수를 이제 인테르가 데려갔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가능성을 본 거죠. 유망함을 보고서 이제 데려간 거죠. 그런데 일단은 이제 세리에 B 팀에게 이제 임대를 줘서 활약을 시키고 있는데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가 온두라스 팀에서는 이 선수의 기본 위치긴 한데 오른쪽 윙어도 가능해요. 그래서 약간 오른쪽 측면으로 돌아나가면서 오히려 드리블 돌파 같은 걸 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레이스 선수는 제가 약간 중앙 미드필더 성향이 있다. 네. 약간 안쪽으로 들어온다. 그리고 또 반대발이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이 리고베르토 리바스 선수가 오른쪽 측면으로 돌아 나가면서 드리블 돌파 같은 걸 할 수 있는 선수예요. 그런 선수가 있고 이제 앞쪽에 두 선수가 보통 이제 공격수로 많이 들어오는데 후안 카를로스 오브레곤 주니어 선수가 있고 더글라스 마르티네스 선수가 있어요. 네. 요 두 선수도 제가 봤을 때는 득점력이 만만치 않으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2선, 3선의 미드필더들과 연계 플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괜찮은 능력을 보여줬고 여기에 또 사실상 주전급으로서 뭐 센터포드, 처진 스트라이커 아니면은 윙어로도 갈 수 있는 좀 멀티형 공격 자원에 다릭손 부엘토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요 선수는 또 약간 경계해야 될 것이 왼발 골 결정력이 상당히 괜찮아요. 제가 봤을 때는 다릭손 부엘토 선수.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 팀에 관해서 꼭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이 팀이 전력 손실이 하나 지금 생길 것도 같아요. 뭐냐면 부상인가요? 부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북중미 대회에서 이 팀의 수비진에 있어서의 완전한 리더가 있었거든요. 데닐 말도나도라는 센터백이 있었는데 이 말도나도 선수가 전체 수비진의 어떤 리딩 역할을 함과 동시에 그 오른발을 통해서 이제 빌드업에도 상당히 많이 가담을 하고 또 그 미국을 상대로 골을 넣을 때 이 세트 플레이 관계된 장면에서 이 말도나도 선수가 헤더로서 어시스트를 해줬습니다. 네. 사실은 첫 골이 들어갈 때. 그래서 수비진의 리더이면서 빌드업에도 관여를 하고 또 세트 플레이 같은 상황에서의 공격력까지도 갖춘 선수라서 이 온두라스 올림픽 팀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중에 핵심 수비수인데 이 선수가 그 올림픽 티켓을 확보하고 나서 그 멕시코와 온두라스가 결승전 했잖아요. 거기서 교체가 돼요. 부상으로. 그런데 제가 그 부상 장면을 화면으로 봤는데 발목 부상을 굉장히 심하게 입었고 제가 이제 외신을 찾아보니까 나중에 결국은 수술을 하는 쪽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선수가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 올림픽이 이제 7월 하순 쪽 아닙니까? 아슬아슬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올림픽 아슬아슬하게 직전에 돌아오기만 하면 뭔가 그러니까 예비 명단 같은데 넣어놨다가 아마 본선 선수단에 포함시킬 확률이 높은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아슬아슬하다는 거죠. 만약에 안 되게 되면은 제 생각에는 아마 온두라스는 와일드카드 수비수를 꼭 쓸 가능성이 높아요. 말도나도 선수의 부상으로 수비에 와일드카드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만약에 와일드카드를 수비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말도나도 선수의 자리를 채울 선수는 누가 있을까요? 말도나도 선수가 멕시코전에서 부상을 당했을 때 말도나도 선수 자리로 들어왔던 선수 있잖아요. 요 선수도 사실은 좀 잘해요? 주요 수비수입니다. 요 선수는 누구냐면 카를로스 멜렌데스라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이미 온두라스 성인 국가대표에서도 뛰는 수비수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말도나도 선수가 못 나오면 수비 쪽에 와일드카드가 하나쯤 올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혹시 수비 쪽에 와일드카드를 안 쓰면 그냥 카를로스 멜렌데스 선수를 믿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선수도 연령에 비해서는 이미 지금 성인 대표 경험도 쌓고 말도나도 선수도 물론 이제 성인 대표를 이미 여러 차례 했던 선수인데 어쨌든 말도나도 선수 자리를 멕시코전에서 그 부상이 발생했을 때 이 멜렌데스 선수가 들어와가지고 비교적 잘 메웠거든요. 네네. 상당히 침착하고 또 신체 조건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말도나도 선수가
부상으로 정말 못 나오고 그 자리에 와일드 카드를 혹시 안 쓰게 되면 요 멜렌데스 선수를 믿고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아마 온두라스의 센터백 듀오는 호세 가르시아 선수와 이 카를로스 멜렌데스 선수가 될 겁니다. 네. 원래 온두라스 센터백 듀오가 이제 호세 가르시아 선수와 아까 말씀드렸던 데니엘 말도나도 선수인데 말도나도가 없을 때 요거를 이제 와일드 카드로 처리를 할 건지 아니면은 말도나도를 대체해서 괜찮은 모습을 보였던 카를로스 멜렌데스로 처리를 할 건지는 아마 그건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이 마지막으로 이제 이 팀의 골키퍼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골키퍼가 알렉스 구이티라는 선수인데 북중미 올림픽 예선 챔피언십에서는 베스트 골키퍼로 뽑혔어요. 아, 그래요? 대회 최우수 골키퍼가 오. 이 구이티 선수입니다. 그런데 잘하네요. 잘하긴 잘하는데 저는 우리 팀이 이 선수의 조금 단점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예전부터 좀 전통적으로 북중미 골키퍼들이 순발력은 굉장히 좋습니다. 약간 좀 신장이 작아도 순발력이라든가 선방 능력은 굉장히 좋은데 그 대신 이제 요 구이티 선수 경기하는 걸 보니까 약간 이제 골키퍼로서는 아직까지 좀 경험이 부족하고 좀 성급하게 골문을 약간 비우고 나왔다가 처리가 안 된다든지 하는 장면들이 조금 있어요. 틈새를 공략해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마 우리 대표팀에게는 좀 좋은 점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한 명의 선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성인 대표 경력을 이미 지니고 있는 장신의 수비형 미드필더가 하나 있어요. 케빈 아리아가라는 선수인데 이 선수는 반주전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제 주전으로 나오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주전으로 안 나오기도 하는데 이 케빈 아리아가 선수를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는 이유는 만약에 온두라스가 4-1-4-1, 4-5-1에 가까운 약간 수비적인 포진으로 우리를 상대할 때는 요 장신의 성인 국가대표 경력을 지니고 있는 케빈 아리아가 선수가 맨 아래쪽에 수비형 미드필더, 그러니까 4-1-4-1에서 아래쪽 1에 해당하는 그 자리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장신의 수비형 미드필더, 요 선수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럼 이제 뉴질랜드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사실 이렇게 조별리그에서 가장 좀 우리가 쉽다고 생각하는 상대가 뉴질랜드라고 하잖아요. 그 말이 맞을까요? 일단은 그렇죠. 그냥 큰 테두리로 말씀드리자면 뉴질랜드가 네 팀 가운데 가장 좀 액면가로 좀 떨어져 보이는 건 맞아요. 네. 맞는데 그 뉴질랜드 이제 정보를 좀 이렇게 찾다 보니까 2019년에 뉴질랜드가 솔로몬 제도를 누르고 네. 솔로몬 제도를 이제 결승에서 눌렀죠. 이 오세아니아에서는 한 팀만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결승에서 우승을 해야 됩니다. 근데 솔로몬 제도를 이제 결승에서 5대 0으로 누르고 그 전에 대승이네요. 네. 그 전에 피지를 준결승에서 6대 1로 누르고 와. 그 전에 조별리그 A조에서 사모아, 아메리칸 사모아, 솔로몬 제도를 상대해서 총 준결승 결승 포함해서 5경기 5승 33득점 4실점 이렇게 올라왔어요. 네. 근데 이 대회는 요거는 2019년에 있었던 대회예요. 그러니까 이미 좀 시간이 지났는데 제가 그런데 어쨌든 보긴 봤어요. 보긴 봤는데 이 대회로는 뉴질랜드 전력이 그렇게 아주 세밀하게 가늠은 잘 안 된다. 아, 상대팀이 좀 솔직히 약해요. 그러니까 그 솔로몬 아일랜드나 솔로몬 제도나 뭐 피지 뭐 등등에게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잘 안 되더라고요. 뉴질랜드에 대한 분석이. 그런데 오히려 뉴질랜드의 지금 감독이 데니 헤이 감독인데 네. 이 감독의 어떤 인터뷰라든가 다른 기사들로 인한 정보가 오히려 저는 더 이제 쓸만하다고 여겼어요. 그게 뭐 왜 그러냐면은 제 생각에는 2019년 그 당시 지금 말씀드렸던 이제 솔로몬, 피지 등을 상대했던 그때 멤버 위주로 나올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자료를 다 이렇게 찾아보니까 데니 헤이 감독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가능한 한 최강의 멤버로 나가겠다고 그랬어요. 가능한 한 최강의 멤버. 그리고 여기서 이제 꼭 말씀드려야 될 기본 사항이 뭐냐면은 감독도 루마니아가 왜 지난번에 제가 원래 무투 감독이 얼마 전까지 이제 21세 이하 대표를 했는데 실제 올림픽에 올 감독은 성인 국가대표팀 감독인 라도이 감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뉴질랜드도 그 2019년 당시에 그 솔로몬 제도 5대 0으로 이기고 할 때 그때 감독이 아니에요. 이 데니 헤이 감독이. 데니 헤이 감독은 현재 뉴질랜드 A 대표팀 감독입니다. 네. 그 당시의 감독은 데스 버킹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지금 클럽팀 코치를 갔어요. 근데 이제 왜 그랬냐면은 뉴질랜드는 루마니아와는 조금 이유는 다릅니다. 뭐냐면 루마니아는 무투에게 맡기는 것보다는 라도이에게 맡기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막판에 바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그런데 뉴질랜드는 뭐 그래서 바꿨다기보다는
작년에 만약에 올림픽을 했으면 그냥 데스 버킹엄으로 했을 텐데 작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연기가 되니까 이 데스 버킹엄 감독을 계속 그 연령별 팀에 잡아두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냥 떠나 보내고 결국은 A 대표팀 감독에게 이제 겸임을 하게 했죠. 그게 이제 A 대표팀 감독이 데니 헤이 감독인데 이 데니 헤이 감독은 저는 이제 이 선수를 조금 알아요. 아주 약간. 왜냐하면 21세기 초반에 네. 리즈 유나이티드에 소속이 돼 있었던 선수예요. 이른바 우리 팬들이 그 리즈 시절이라고 좀 그 유명했던 그 시기인데 물론 이 선수가 몇 경기 그렇게 뛰지는 못했어요. 리즈에서. 그런데 리즈의 어쨌든 선수단 멤버였기 때문에 기억을 저는 하시는구나. 그때 알아요. 그러니까 이름도 데니 헤이 뭐 외우기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리즈에 있었던 당시에 뉴질랜드 국가대표팀 센터백 하던 사람이 지금 이제 A 대표팀 감독을 하고 있고 그 A 대표팀 감독이 이번에 올림픽에 나서게 돼요. 네. 이 동일인이 됐을 때 누릴 수 있는 강점을 제가 지난번에도 루마니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성인 국가대표 선수들을 잘 보고 데리고 올 수 있다. 그렇죠. 부드럽게 데려올 수 있죠. 그러니까 올림픽 팀과 대표팀이 이원화가 돼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감독이 같은 사람이 돼버리면 훨씬 더 좀 이른바 스무스하게 선수들을 데려오는 게 가능한데 지금 뉴질랜드 성인 국가대표팀을 보면은요. 성인 국가대표팀이 이미 많이 세대 교체가 돼가지고 네. 성인 국가대표팀에서 거의 가장 최근에 활약하는 선수들 가운데 한 9명 정도가 그냥 올림픽팀 연령이더군요. 그렇구나. 네. 그런데 그 가운데 2019년 그 솔로몬 제도 아까 이겼을 때 그 당시 예선에 포함돼 있었던 선수 중에 겹치는 선수는 네. 한 명밖에 없어요. 그 한 명은 우리나라에도 조금 알려진 선수입니다. 누구냐면은 리베라토 카카체라는 선수가 있어요. 네. 신트 트라위던 선수예요. 한국에서는 신트 트라이던이라는 클럽이 좀 알려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네. 이 신트 트라이던 선수라서 약간 또 알려졌었고 또 하나 이유는 얼마 전까지 계속 유벤투스와 강하게 연결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를 이제 유벤투스가 스카우트 해가고 싶다는 뉴스가 굉장히 많이 들렸었어요. 네. 그런데 그럼 이 선수가 어떻길래 그러느냐? 그냥 이 선수는 우리가 뭐 뉴질랜드, 오세아니아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축구를 잘하는 선수예요. 이 선수는. 그러니까 신트 트라위든 물론 벨기에에서 좀 약한 팀이긴 하지만 이 선수는 그냥 신트 트라위던도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네. 이 선수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굉장히 유망하게 더 뻗어나갈 수 있는 레프트 윙백입니다. 그러니까 레프트 백이면서 거의 뭐 윙어적인 공격이 가능한데 일단 기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발재간이 좋아요. 그래서 상대에 대한 어떤 탈압박이라든가 드리블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상당히 재주가 있는 뉴질랜드 국가대표 선수인데 이름도 리베라토 카카체면은 이 선수가 이탈리아 계라는 걸 알 수가 네. 있죠. 사실상 이제 이탈리아계 또 선수이기 때문에 또 세리에아 팀들이 아마 관심이 계속 많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 리베라토 카카체 선수가 유일하게 2019년 오세아니아 그 지역 예선 때 주력으로 뛴 선수면서 지금 성인 국가대표팀에도 있는 선수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금 현재 9명 정도의 성인 국가대표가 올림픽에 그냥 해당하는 연령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안에 이제 이 리베라토 카카체 선수가 포함되는데 그럼 나머지 8명은 2019년 그 오세아니아 지역대회 때 없었던 선수들이에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2019년 대회를 가지고 분석하면 안 된다는 된다. 얘기예요. 지금 현재 A 대표팀에서 뛰고 있는 24세 이하의 뉴질랜드 선수들이 더 주축이 될 것 같아요. 카카체 선수만이 이제 공통적인 선수고 나머지 선수들은 그 2년 전 대회와는 별로 관계가 없는 선수들인데 그 선수들이 누구냐면은 골키퍼도 일단 마이클 우드 선수가 나올 것 같고요. 현재 뉴질랜드 A 대표팀 가운데 이번에 올림픽에 나올 것 같은 선수들이 아까 이제 카카체 선수 그 레프트백 말씀은 드렸고 지금 골키퍼 이제 마이클 우드 선수 말씀도 드렸는데 포르투갈의 또 히우 아베에서 현재 뛰고 있는 난도 피나커라는 센터백이자 수비형 미드필더까지도 볼 수 있는 좀 재능 있는 또 센터백 중앙 수비 자원이 있어요. 난도 피나커 선수, 이 선수 히우 아베 포르투갈 리그에서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그 데니 헤이 감독이 좋아하는 선수 중에 젊은 선수 중에 사프리트 싱 선수가 있거든요. 사프리트 싱 선수는 우리 저 분데스리가 매니아 분들이 아실 만한 선수예요. 바이에른 뮌헨 2군 팀 선수거든요. 바이에른 뮌헨 2군 팀 선수고 지난 시즌에 이미 저 바이에른 뮌헨
성인팀 데뷔도 했어요. 네. 그러니까 프로 데뷔까지 한 선수인데 어쨌든 지금은 뭐 2군에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사프리트 싱 선수가 공격형 미드필더면서 뉴질랜드 성인 대표면서 올림픽 해당 연령에 또 포함이 돼요. 와일드카드가 아니에요. 와일드카드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덴마크 2부의 헬싱웨르에서 뛰고 있는 공격수인 칼럼 맥코와트 선수. 네. 이 선수도 올림픽 해당 연령이라서 와일드카드와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몇 명을 더 말씀드리자면 제임스 맥겔이라든가 또 노르웨이 바이킹에서 뛰고 있는 조 벨이라든가 또 덴마크 2부 헬싱웨르의 그 맥코와트 선수의 팀 동료로서 일라이자 저스트라는 선수가 있고 또 저 미국 리그의 레알 모나크스라는 팀이 있는데 이 레알 모나크스의 맥스 마타라는 선수가 또 있어요. 근데 이 선수들이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주축이 될 것이다. 2019년 대회와는 관계없이 주축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현지 언론에 제가 아까 약간 거명이 된 선수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요게 우리를 약간 좀 껄끄럽게 하는 이름들이 있어요. 왜요? 뭐냐면 와일드카드인가요? 아니면 맞아요. 아. 정순주 아나운서가 이제 저 진짜 축구 도사 다 됐어요. 와일드카드로 지금 데니 헤이 감독이 고려하고 있는 선수가 최우선 순위가 2명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한 명은 번리 스트라이커 크리스 우드 선수. 오. 네, 크리스 우드 선수는 뭐 요즘 프리미어리그 팬들에게도 유명할 수밖에 없는 게 이 네. 선수가 물론 뭐 약간 좀 단조로운 스타일이고 아주 빠르지도 않고 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시즌 연속 프리미어리그에서 2자릿수 골 넣은 선수거든요. 번리에서. 네. 그럼 잘한 거죠. 잘한 거 그럼요. 아닙니까? 그럼요. 그리고 올림픽 정도 레벨이면 제 생각에 크리스 우드가 딱 중앙에 있으면 분명히 상대팀 수비수들은 껄끄럽습니다. 위압감이 이거는. 들죠. 요 선수가 일단 1순위 와일드카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기를 했으니까 어. 분명 데리고 오겠네요. 그리고 2순위가 누구냐면 요 선수도 이제 아실 만한 선수인데 윈스턴 리드라는 선수가 있어요. 요 선수는 수비수인데 한동안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에서 주전으로 뛰었었고요.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니지만 지금은 웨스트햄이 2부 리그 브렌트포드라는 팀으로 저 임대를 보내서 거기서 뛰고 있는데 네. 어찌됐건 몇 년 전 기준으로 돌아가면 윈스턴 리드 선수도 프리미어 리거로서 또 주전 활약을 했던 선수거든요. 크리스 우드 공격수, 윈스턴 리드 수비수. 요 2명을 만약에 뉴질랜드가 추가할 수 있다면 그런데 다만 그 현지 기사에도 이런 얘기는 있어요. 클럽과 잘 딜을 하지 않으면 그렇죠. 이거는 쉽지는 않지만 현재 데니 헤이 감독이 1, 2순위로 꼽고 있는 와일드카드는 공격수 크리스 우드와 수비수 윈스턴 리드다. 뉴질랜드가 분명히 이런 계획이 다 잘 되지 않았을 때는 제가 봤을 때 네 팀 중에 조금 가장 약해 보이긴 해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헤이 감독이 원하는 대로 다 잘 이루어지면 이거는 뭔가 좀 발목을 잡을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봐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올림픽 대표팀이 조별리그에서 만나게 될 팀들을 좀 알아봤는데 오늘 또 특별하게 두 분이 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 원투펀치에게 하고 싶은 말 한마디씩만 해주세요. 잘 몰랐던 뭐 그런 축구 이야기들이나 뭐 그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알 수 있는 시간이어서 네, 좋았습니다. 예전부터 원투펀치를 봤는데 컨셉이 바뀌어서 약간 걱정했던 부분도 있었거든요. 근데 막상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했어요. 훌륭합니다. 저희에게 힘이 되는 한마디입니다. 훌륭합니다. 저희가 진짜로 많이 고민하고 요즘 또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어떻게 되나 고민도 하고 하면서 이 컨텐츠를 레드랑 블루로 나눈 거거든요. 옐로까지. 그래서 또 그런 말씀 해주시면 굉장히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다 같이 하는 날도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좀 기대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또 레드에 새롭게 방청객분을 모시고 해봤는데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옐로우에서 정순주를 이기시면은 처음에는 블루만 참여권을 드렸는데 이제는 치킨 양념이냐 후라이드냐 이런 것처럼 레드냐 블루냐를 선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더욱더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아니면 이제 앞으로 뭐 어떤 이슈가 좀 발발할지 모르겠지만 네, 같이 할 때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럴 때 조금 이제 많은 분들을 또 한꺼번에 모시고 질의응답 시간도 뭔가 가질 수 이제 있고. 그런 것도 한번 마련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원투펀치는 계속해서 변화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참여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레드는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블루에서 뵐게요.